안녕하십니까. 이번에 여러분들하고 같이 PIC 마이크로 프로세서라고 하는 과정을 같이 하게 됐습니다. 이 과정은 기초 과정이고요. 여러분들이 마이컴을 입문하는데 밑거름이 되고자 좀 가장 쉽게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PIC는 실제 현업에서 상당히 오래 써왔고 지금도 현재 많이 쓰고 있는 마이크로 프로세서입니다. 그리고 또 일반적으로 또 각 회사나 그리고 학교에서도 여러분들이 많이 배우고 있고요. 그 다음에 서점에서도 여러 가지 책이 다양하게 많이 제공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만 관심을 갖는다고 하면 PIC의 공부를 쉽게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PIC는 처음에 접근하는데 하드웨어 세팅이나 소프트웨어 세팅이 제대로 이해가 안 돼서 진행을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거를 이 기초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잘 습득을 하시고 차후에 여러분들이 이제 이 과정을 끝나시고 더 많은 거를 배우고자 한다면 다른 문헌을 참고하면서 이렇게 개인적으로 스터디를 하시면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과정은 지금 현재 이 PIC 마이크로 프로세서 길잡이라고 하는 책을 가지고 하고 있고요. 이 책은 제가 직접 쓴 책입니다. 그래서 이 책을 가지고 기본으로 하고요. 그 다음에 이 안에 들어있는 소스를 이용을 해서 여러분들한테 설명하는 형태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안에 있는 내용은 다 어셈블러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셈블러의 그 내용을 이해하고 그 다음에 기본적인 C 프로그래밍 하는 방법을 또 소개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책은 이걸로 기본으로 나가고요. 책 안에 보드는 들어있지만 물론 그 보드를 사용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러나 저희 이 강좌에서는 이 보드를 여러분들한테 발송을 하니까요. 이 보드하고 같이 따라가면서 공부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파워포인트 자료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 세 가지 자료를 여러분들한테 발송을 해서 집안에서나 이렇게 쉽게 프로그래밍 해볼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책에 1장, 2장까지는요, 기본적인 전자에 대한 기초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저희 과정 중에 전자에 대한 기초 과정이 있으니까요. 그 과정을, 입문을 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그 과정이 필요 없으신 분은, 바로, PIC 마이크로 프로세서의 과정으로 진행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책을 3장을 펴시고요. PIC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을 한번 프리젠테이션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PIC 입문 과정이고요. 지금 현재 우리가 다룰 PIC의 CPU는 PIC 16084하고 711이라고 하는 마이크로 프로세서를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PIC 마이크로 프로세서는 AVR이라고 하는 마이크로 프로세서하고 거의 비슷하고요. 실제 그 하나의 종류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다양한 형태의 CPU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사이즈하고 그 다음에 이제 기능하고 이런 거에 따라서 이제 다양한 모델로 나눠지고 있고요. 이 PIC라고 하는 마이크로 프로세서는 마이크로칩사라고 하는 회사에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이 PIC의 그 CPU가 여러 가지가 많다 보니까 우리가 PIC 패밀리 뭐 이런 용어를 붙이고 있어요. 그래서 PIC 패밀리는 명령어하고 그 다음에 구조가 다 똑같습니다. 패밀리, 전체 패밀리가. 그래서 하나만 여러분들이 제대로 안다라고 한다면 다른 CPU를 배우는데도 큰 무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장점을 가지고 있죠. 그 다음에 메모리의 크기나 특수 기능의 내장 여부에 따라서 크게 이 PIC의 부류는 세 가지로 나눠지게 됩니다. 그래서 세 가지로 나눠지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이제 하드웨어를 개발을 할 때 그 규모에 맞게 개발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제공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나오는 이 부류를 잠깐 보면 PIC 160 OX라고 하는 시리즈가 있습니다. 얘들은
12비트의 명령어의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명령어의 길이가 12비트라고 하는 거를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 부류의 이름을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베이스라인이라고 이렇게 칭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CPU들은 명령어의 수가 33개뿐이 안 됩니다. 개수가 좀 적죠. 그래서 이 33개의 명령어만 여러분들이 알고 있다고 한다면 이 PIC를 제어하는데 큰 무리가 없이 제어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프로그램의 메모리가 512 워드 정도 이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이 메모리라고 하는 거는 그것도 이제 프로그램 메모리죠. 프로그램 메모리는 여러분들이 어셈블러로 혹은 C로 작성한 프로그램에 그 내용이 그 명령어들이 들어가는 메모리를 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중요한 메모리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메모리가 적으면 프로그램 짜는 양이 적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레지스터라고 하는 메모리가 16바이트 정도 들어있다. 그래서 이 레지스터라고 하는 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개념을 좀 잡으셔야 하는데요. 하나의 메모리 공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자세한 레지스터의 용어나 사용 방법은 저 뒤에서 다시 나오니까요. 그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명령어의 길이가 실제 디지털이기 때문에요. 디지털 비트로 나눠지게 되겠죠. 비트의 길이가 12비트의 명령어 구조를 갖더라. 그 다음에 기타 등등 여러가지 인터럽트 기능이나 이런 거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작기 때문에 사이즈가 작고 기능이 작기 때문에 그래요. 그 다음에 PIC160 XX라고 하는 이 시리즈들은 14비트의 명령어 구조를 갖습니다. 14비트에. 그러니까 명령어 길이가 좀 더 늘어난 거죠. 길이 구조가. 그 다음에 이 부류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미들레인지, 이렇게 중간 범위 혹은 미들레인지라고 하는 용어로 칭하고 있습니다. 자, 명령어의 수는 얘는 이제 35개고요. 좀 늘어났죠? 35개만 알고 있으면 여러분들이 이 부류를 사용하기에 큰 불편함이 없습니다. 그리고 프로그램 메모리가 2048 워드 정도 이렇게 존재합니다. 자, 그 다음에 레지스터도 좀 많아졌죠? 128바이트. 그 다음에 명령어 길이가 14비트고요. 그 다음에 인터럽트 기능이나 이런 것들이 다 추가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터럽트 시간에 다시 언급을 하겠지만 이런 인터럽트 기능을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PIC167 같은 경우는 AD 변환기까지 내장이 되어 있습니다. 아날로그 신호를 디지털로 변경을 해서 처리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내장되어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실제 온도나 압력이나 습도나 이런 아날로그 신호를 바로 와이컴을 가지고 제어를 할 수가 있더라. 이 말이죠. 그 다음에 PIC64 같은 경우는 타이머 카운터나 비교 출력이나 PWM 기능, 캡처 기능 이런 특수한 기능들이 더 포함되어 있습니다. 실제 이제 이런 기능들은 고급스러운 제어를 할 때 상당히 필요한 그런 기능들이죠. 이런 걸 알아두시면 여러분들이 다양한 모터 제어나 센서 제어나 이런 걸 할 때 쉽게 우리가 할 수가 있게 되어져 있죠. 또 시리얼 통신까지도 추가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시리얼로 데이터를 주고받을 수 있는 그런 기능까지도 들어있더라. 그 다음에 PIC170 XX 같은 경우는 이게 이제 고급 버전이죠. 이거는 상위 버전입니다. 명령어 길이가 16비트로 이루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거를 우리가 하이엔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이엔드 레벨의 그런 구조고요. 얘들은 명령어 수가 좀 많아졌죠? 55개입니다. 그래서 얘는 많아야 55개. 이 정도뿐이 명령어 개수가 없죠. 그래서 실제 PIC를 쓰는 데 있어서 간단한 이유가 바로 이런 명령어 수가 적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쉽게 빨리 프로그래밍을 할 수 있고 빨리빨리 이걸 쓸 수가 있다라고 하는 장점을 가지고 있죠. 그 중에 이 명령어를 다 쓰는 것도 아니죠. 여러분들이 실제 필요한 명령어 한 20개, 30개 정도 이 정도만 주로 많이 쓰고요. 나머지는 특수한 경우에 좀 쓰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쓰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따지게 되면 아주 간단한 그런 CPU라고 보셔도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프로그램 메모리가 64kB 워드 정도 이렇게 들어있습니다. 메모리 사이즈는 좀 많이 커졌죠? 그 다음에 이제 레지스터도 256바이트 정도 되고요. 명령어 길이가 16비트라고 하는 거. 자, 그 다음에 얘는 이제 특징적인 게 있는 게 뭐냐면, 외부 메모리를 확장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 이 말입니다.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CPU를 쓸 때는요, CPU 자체 하나만 딱 달아서 씁니다. 왜냐면 CPU 속에 메모리하고, 이런 램이나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내부 메모리가, 그러니까 CPU 속에 들어있는 메모리가 너무 작아요. 그런 경우는 CPU 외부에다가도 메모리를 갖다 놔야 합니다. 그런 외부 메모리 확장 기능까지도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PWM 기능이나 기타 등등 기능도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좀 큰 제어를 할 때는 바로 PIC164 XX 시리즈를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외에도 상당히 다양한 그런 CPU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어떤 경우는 뭐 DSP까지도 좀 추가를 하려고 하니까요. 그래서 그 외의 CPU들은 여러분들이 PIC 칩을 제공하는 마이크로칩사의 웹사이트를 가보시면 아주 다양한 데이터시트나 기능을 제공하는 칩들을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베이스라인의 패밀리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내용을 정리를 했었지만 다시 한번 살펴보면요. 33개의 명령어를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프로그램 메모리가 512워드더라. 그 다음에 레지스터가 16바이트, 그 다음에 명령어 길이가 12비트, 인터럽트나 이런 특수한 기능들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게 이제 CPU의 종류들이죠. 그래서 실제 이제 PIC 16, 54, 55 쭉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타입을 쓰시면 될 거고요. 메모리, 롬이라고 하는 메모리, 램이라고 하는 메모리 이렇게 있죠. 자, 이 램이라고 하는 메모리가 실제 프로그램 메모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작성한 프로그램이 들어가는 메모리가 바로 이 롬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이 램이라고 하는 영역은 실제 여러분들이 이제 잠시 데이터를 저장했다가 가지고 읽어오고 저장했다 읽어오고 이렇게 읽고 쓸 수 있는 메모리가 바로 이 램입니다. 이 램. 그래서 이 램은 C에서는 여러분들이 만약에 C언을 쓴다라고 했을 때 C에서 사용되는 변수들 있죠. 인테저나 뭐 캐릭터나 이런 변수들이 이런 램 메모리를 이용해서 쓰고 있습니다. 참고로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입출력 단자입니다. 입출력 단자는 이제 우리가 IO 포트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 입출력의 개수가 몇 개냐 이거죠. 그래서 입출력의 개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여러분들이 제어를 하고자 하는 개수가 제어하려고 하는 내용이 더 많게 되는 거죠. 입출력 포트가 적으면 제어할 수 있는 범위가 적어집니다. 근데 얘들은 대체로 보면 12개 혹은 20개 정도 범위뿐이 없죠. 그래서 제어할 수 있는 범위가 좀 적더라. 그 다음에 총 핀수로 보게 되면 총 핀수 IC 다이수죠. 18핀, 28핀 이게 이제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우리가 제어를 하더라. 그 사용할 수 있는 최대 주파수는 20MHz까지입니다. 그래서 이 헤르츠는 실제 시스템이 동작하는 데 필요한 클럭이 되겠죠. 그 다음에 사용되는 전원은 상당히 낮죠. 2.5V에서부터 6V 사이인데 PIC의 장점은 바로 전류 소모가 작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실제 전압을 상당히 낮은 전압을 달아서 써도 상관이 없습니다. 2.5V나 2.7V나 그러니까 건전지 두 개면 바로 이 PIC의 칩을 사용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 PIC160 XX 미들레인지 패밀리인데요. 얘들은 명령어 수가 35개라고 했었죠? 그 다음에 이제 프로그램 사이즈도 2048워드가 있고요. 레지스터 128바이트, 인터럽트 기능이 있고요. 명령어 길이가 총 14비트더라.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164 7일이나 164 64 같은 경우 특수한 기능들을 더 포함을 하고 있더라. 이렇게 이제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가 배우려고 164 84 같은 경우는 내부에 EEPROM이 들어있습니다. EEPROM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정기적으로 프로그램을 썼다 줬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기능까지도 제공을 하죠. 자, 칩 종류가 상당히 많은데요. 우리가 배울 거는 실제 164 71이나 164 84를 씁니다. 여기다 이제 표시를 해놨으니까 참고로 보시면 되고요. 램으로 보면 1kW, 그 다음에 램은 36, 그 다음에 IO 핀수는 13개, 그죠? 그 다음에, 총 핀수는 18개, 그 다음에, 10MHz, 그 다음에 2V에서 6V 사이, 이렇게 전압이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용하려고 하는 칩의 형태가 뭔지를 보시고요. 더 많은 거를, 기능을 쓰시려면, 여기 보면 40핀짜리나, 이런, 28핀짜리나, 핀수가 좀 많은 것들을 여러분들이 이용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PIC170 XX 시리즈입니다. 하이엔드 패밀리인데요. 얘들은 명령어 수가 55개가 있었죠? 64kW고요. 256바이트, 명령어의 길이가 16비트, 인터럽트 기능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기타 등등 여러 기능들이 포함이 되어 있더라. 그 다음에 외부 메모리까지도 확장이 가능합니다. 종류는 이제 170 뭐 여러 종류가 있죠.
뭐 756도 있고요, 42도 있고요, 뭐 44도 있고 다양하게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칩을 선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핀 수를 보게 되면 40핀짜리가 있고요, 64핀짜리까지도 있죠. 그래서 좀 크게 시스템을 제어할 때는 이런 큰 칩을 좀 쓰셔가지고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PIC 패밀리의 분포도를 잠깐 살펴보면 지금 현재 가격 대비 성능을 비교를 해놨습니다. 베이스라인하고 미드레인지, 하이엔드 이렇게 구분을 해놨고요. 실제 성능이나 가격 대비로 보면 베이스라인이 좀 싸고 성능이 떨어진다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고요. 하이엔드 같은 경우는 기능도 올라가고 가격도 올라간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몇 가지 알아야 될 용어들이 있는데요. 이거를 잠깐 살펴볼게요. 우리가 이제 MIPS라고 하는 그 용어를 좀 쓰고 있는데요. 자, 이 용어를 여러분들 보시려 한다면 46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책에 46페이지. 자, 그래서 거기 보시면 초당 명령어의 처리 개수 MIPS 단위는 million instruction per second입니다. 그러니까 초당 몇백만 개의 명령어를 처리할 수가 있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높으면 높을수록 CPU 속도는 상당히 빠르겠죠. 초당 얘가 처리할 수 있는 명령어의 수가 상당히 많아지는 거니까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MIPS라고 하는 이걸로 해서 우리가 이제 실제 데이터의 처리 양을 그러니까 적어주더라라고 하는 거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컴퓨터에는 크게 두 가지 컴퓨터가 있습니다. 시스크 컴퓨터, 리스크 컴퓨터가 있어요. 자, CISC하고 RISC인데요. CISC 같은 경우는 복합명령 컴퓨터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RISC는 축소명령 컴퓨터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시스크 컴퓨터 같은 경우는 그 시스템 구조가 상당히 복잡합니다. 복잡하고 명령어 수도 좀 많고요. 좀 복잡한 시스템을 설계할 때 시스크 구조를 씁니다. 그 다음에 축소형 명령 같은 경우는, 즉 리스크 타입 같은 경우는 reduce instruction입니다. 명령어를 축소로 해놓은 그런 CPU고요. 그래서 명령어 개수가 적습니다. 그리고 대체적으로 보면 리스크 타입은 단일 클럭의 명령어가 처리되는 구조로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속도가 상당히 빨라요. 그죠? 그래서 일반적인 마이크로 프로세서 같은 경우는 거의 리스크 타입으로 많이 쓰는 형태가 그래서 그런 거죠. 그래서 PIC 자체도 바로 이런 리스크 타입을 채택을 하고 있더라 라고 하는 거죠. 그 이유가 이제 파이프라이닝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바로 이런 리스크 구조를 써서 속도가 좀 빨리 처리되도록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PIC 164에 대한 특징을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들레인지고요. 그 다음에 18핀 플라스틱 패키지 타입으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35개 명령어. 그 다음에 이제 분기 명령어나 이런 거를 빼고는 나머지는 모두 단일 사이클의 명령어가 처리됩니다. 여기서 이제 단일 사이클이라고 하는 거는 250 나노세컨드 정도 하나 명령어가 처리되는데 필요한 이제 클럭이라고 보면 되고요. 그 다음에 동작 속도는 우리가 이제 16메가 클럭 이제 쓰고요. 그 다음에 이제 14비트의 명령어를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내부적으로 데이터들이 처리하는 건 8비트 처리입니다. 그래서 8비트 CPU에 얘도요. 그래서 8비트 단위의 데이터 버스를 가지고 있더라. 그 다음에 EPROM을 내장하고 있고요. EPROM은 여러분들이 프로그램을 썼다 지웠다 할 수 있는 그런 메모리가 되겠죠. 그 다음에 데이터 메모리 SRAM. 자, SRAM은 잠시 여러분들이 데이터를 저장했다 읽었다 하는 그런 메모리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15개의 특수기능 레지스터. 자, 이 특수기능 레지스터라고 하는 거는 CPU의 모든 특징이나 그 다음에 CPU의 동작 상태를 여러분들이 직접 제어를 하거나 그 다음에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메모리가 특수기능 레지스터입니다. 그래서 CPU를 배우는 거는 바로 이런 특수기능 레지스터를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스터디해가는 거라고 보셔도 돼요. 그래서 다음에 뒤에서 하나씩 쓸 때 그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하드웨어 스택이 얘는 가지고 있고요. 8개 레벨로 해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터럽트나 서브루틴 콜이나 뭐 이런 명령어들을 수행을 할 때 바로 이 스택을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뒤에 사용할 때 다시 언급을 하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메모리를 액세스하는데 직접 간접, 그 다음에 상대 번지를 지정해서 쓰는 그런 구조로 쓸 수가 있더라
자, 그 다음에 이제 4개의 인터럽트를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이것도 이제 인터럽트 시간에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압은 2V에서 6V고요. 전류 소모는 60 마이크로암페어네요. 60 마이크로암페어. 전류 소모가 좀 적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건전지 같은 경우를 가지고 우리가 PIC를 쓸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PIC 1684 같은 경우인데요. 84는 이제 주변 장치들이죠. 그래서 이제 13개의 IO 레지스터, IO 포트가 있고요. 그러니까 제어할 수 있는 핀이 13개만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LED를 직접 구동할 수 있는 싱크 전류와 소스 전류를 가지고 있더라. 자, 얘는 전류가 최대로 제어할 수 있는 게 25mA까지 가능하고요. 싱크 전류. 그 다음에 소스 전류는 20mA까지 제어가 가능합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이거는 판사로 와서 잠깐 살펴보고 넘어갈까요? 자, 이게 상당히 중요한 용어인데요. 여러분들. 싱크 전류와 소스 전류라고 하는 거. 이렇게 이제 CPU가 있습니다. 그러면 CPU에 IC 다리가 이렇게 있을 겁니다. 그죠? IC 다리가 있어요. 그러면 이 IC 다리를 통해서 이렇게 이제 흘러나오는 전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IC 다리로 해서 흘러 들어가는 전류가 있습니다. 됐죠? 근데 우리가 여기다가 이렇게 LED를 하나 달았어요. 접지를 묶었고요. 그러면 전류가 이렇게 흘러나오면서 이쪽 이제 하이라고 했을 때 그렇죠? 하이 신호를 출력하면 전류가 높은 데서 낮은 데로 이렇게 흐른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LED가 이렇게 발광을 합니다. 이렇게. 근데 이 흐르는 전류가 몇이냐에 따라서 이 LED의 밝기가 달라져요. 지금 현재 우리가 얘 같은 경우 최대로 나올 수 있는 전류가 여기서 이렇게 흘러나오는 전류가 소스 전류인데요. 이게 소스입니다. 소스 전류. 이게 이제 20mA 정도 최대 흐른다라고 하는 거죠. 20mA. 그러면 여기에 하이니까 5V가 될 거고요. 대략. 그죠? TTL 레벨로 봤을 때는. 그 다음에 전류가 지금 한 이 정도까지도 흐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LED가 구동하는 데 필요한 전류는 대략 한 10mA 정도만 흘러도 됩니다. 그죠? 10mA. 그리고 저항은 일반적으로 335ohm짜리를 달아요. 자, 이 자세한 내용은 여러분들이 기초과정에서 배웠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용어만 해서 보려고 지금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전류가 흐르게 되면 이때 LED가 발광을 쫙 할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이제 싱크 전류가 있습니다. 싱크 전류. 자, 싱크 전류라고 하는 거는 싱크 전류는 반대로 여기에서 흘러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LED를 제어한다고 했을 때 이런 식으로 해서 플러스 5V를 연결을 하고요. 높은 전압에서 낮은 전압으로 이렇게 전류가 흘러 들어가야 한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여기다가 내가 노를 출력을 해내면 이렇게 높은 데서 낮은 데로 전류가 흐르면서 바로 LED가 발광을 하더라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용어를 소스 전류와 싱크 전류는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이건 CPU마다 다 달라요. 지금 현재 PIC 같은 경우는 소스와 싱크 전류가 강하기 때문에 이와 같이 로 신호나 하이 신호로 제어를 해도 되지만 뭐 8051이나 AVR이나 이런 CPU들은 이 소스 전류가 상당히 약합니다. 그래서 PIC 8051이나 AVR 같은 CPU는 이와 같이 싱크 전류로 해서 제어를 해야만 구동을 합니다. 이렇게 제어하면 절대 불이 안 돌아요. 아시겠죠? 그래서 다른 CPU를 쓰실 때는 꼭 확인을 해주시고요. 지금 현재 PIC 같은 경우는 이렇게 로 신호나 하이 신호로 제어해도 내가 원하는 디바이스를 드라이브 하더라, 제어할 수 있더라 라고 하는 거를 꼭 명심하십시오. 이 전류는 여러분들이 그냥 전압만 따지기 때문에 다 회로를 설계해놓고 동작이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전류를 신경을 쓰는 습관을 좀 갖도록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프로젝트로 다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그럼 프로젝트로 다시 넘어가면 여러분 이제 그래서 이제 싱크 전류하고 소스 전류 여러분이 이제 알았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8비트의 그 프로그램 가능한 프리스케일러 카운터를 가지고 있더라. 이건 이제 타이머 카운트 시간에 다시 언급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이제 AD 변환 모듈 PIC 167일인데요. 7일에만 들어있습니다. 물론 뭐 84는 안 들어있고요. 다른 CPU에는 들어가 있는 것도 있고 빠져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날로그 신호를 디지털로 변경을 하는 그런 기능이라고 보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코드를 보호하기 위한 시큐리티 EPROM 퓨즈 비트를 가지고 있고요. 이거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프로그램 짠 내용을
넣어놓으면 누가 상대방이 그걸 읽어다가 그대로 카피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남들이 못 읽도록 그 열쇠를 잠가놓는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슬림 기능이나 이런 것들을 내장을 하고 있고요. 이거는 왜냐면 CPU가 동작할 필요가 없는데 동작을 하면 전류 소모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런 전류를 절약하는 그런 기능들을 또 가지고 있고요. 또 PIC의 특징은 이와 같이 오실레이터, 그러니까 클럭을 발생하는 그런 걸 말하는 거죠. 그거를 선택할 수 있게 되어져 있어요. 퓨즈 비트를 가지고. 그래서 이제 IC, 저항하고 콘덴서로 해서 동작하는 오실레이터, 그 다음에 엑스텔, 외부 크리스탈, 공진기나 이런 것들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뭐 고속 크리스탈 혹은 저전력 저주파 크리스탈 이런 걸 가지고 제어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져 있기 때문에 해당하는 크리스탈을 선택하도록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러면 몇 가지가 이제 기본적인 특징이고요. 잠깐 PIC의 장점들을 한번 정리해 볼까요? 명령어의 개수가 좀 매우 적다라고 하는 게 장점이죠. 그 다음에 EEPROM의 프로그램을 이제 EEPROM의 프로그램 메모리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 이제 여러분들이 작성한 프로그램이 들어간다 했었죠. 그 다음에 이제 외부의 회로가 그렇게 많이 필요가 없더라. 그 다음에 CPU 사이즈가 작더라. 그죠? 그리고 이 PIC는 상당히 많이 쓰고 있는데요. 주로 많이 쓰는 데가 이제 자동차에 들어가는 모든 마이컴들은 일반적으로 PIC를 주로 많이 씁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이제 고급차에 보면 뒤에 초음파 센서로 해서 거리 측정하는 것들 있죠? 거기에 다 PIC가 거의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제어장치들 있죠? 각각 제어장치들이 다 PIC를 가지고 씁니다. 한번 쓰면 검증된 CPU이기 때문에 다른 CPU를 대체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그런 또 장점을 가지고 있죠. 자, PIC268사의 외형하고 핀 형태를 보여놓고 있어요. 그죠? 이게 외형이고요. 그 다음에 실제 이렇게 쭉 그려놨는데 화살표 방향은 신호의 방향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전원이 가운데 있습니다. VSS, VDD. 자, 이게 전원이죠. 그래서 VSS는 플러스 5V, VDD는 접지.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RA0, RA1, RA2, RA3, RA4 이렇게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이 포트 A입니다. 입출력을 할 수 있는 핀이죠. 그 다음에 밑에를 보면 RB0, RB1, RB2, RB3, 4, 5, 6, 7. 자, 여기까지가 포트 B번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들이 실제 제어를 할 수 있는 그런 핀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쪽 부분을 보면 16번하고 15번 핀을 보면 이게 바로 이 CPU가 동작을 하기 위한 메인 클럭을 넣어주는 클럭 입력을 하는 그런 단자입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여러분들이 크리스탈이나 이런 걸 달아서 클럭을 넣어주도록 되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4번 핀, 그죠? 이제 리셋 단자라고 보시면 돼요. 4번 핀 리셋을 할 때 저 단자를 쓰시고요. 그 다음에 3번하고 6번을 보면 역슬래시로 해서 그 안에 또 다른 기능을 써놨어요. 그죠? 자, 4번 핀은 뭐냐? TOC 클럭이라고 써있는데, 저 뭐냐? 타이머의 클럭을 입력받는 핀으로 씁니다. 그래서 타이머 카운트 시간에 다시 언급을 할게요. 타이머에 사용되더라. 이 정도까지만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6번 핀을 보면 뭐예요? INT라고 써있죠? 자, INT는 인터럽트 기능입니다. 그래서 인터럽트의 기능을 쓸 수가 있도록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인터럽트 시간에 다시 언급하도록 그렇게 할게요. 자, 그러면 각각에 대한 핀의 특징을 잠깐 한번 살펴볼까요? 핀의 특징. 자, 아까 VSS, VDD가 뭐라고요? 전원이라고 했었죠? 그래서 이렇게 5V 접지하고 연결하고요. 아래 0에서 4번은 바로 입출력 포트더라. 그리고 신호가 나오는 거는 TTL 레벨로 이제 뜨게 되죠. 그 다음에 R4번 같은 경우는 타이머 카운터에 클럭을 입력하는 핀으로 쓰더라. 그래서 타이머 카운터 시간에 다시 언급을 하고요. 출력을 사용할 때는 이 핀은 RA4온 핀은 입출력을 할 때 출력으로 쓰면 이때는 오픈 콜렉터 형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내부에 풀업장이 없기 때문에 외부에다가 반드시 풀업장을 여러분들이 쓰셔야 외부를 제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풀업장의 용어는 여러분들이 전자 회로를 배울 때 설명을 했으니까요. 그때 거기를 참고를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RB0에서 RB7번입니다. RB0과 RB7번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입출력 포트가 있죠? 포트 B번. TTL 레벨로 구동을 하고요. 얘들은 내부적으로 약간 풀업 저항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풀업 저항을 굳이 웹에다가 달아서 쓰지 않아도 상관은 없죠. 그 다음에 RB0번 같은 경우는 또 무슨 기능으로 쓴다고 했냐면 인터럽트 기능도 쓴다고 했었죠. 인터럽트 시간에 다시 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RB4번에서 7번도 인터럽트로 씁니다. 그래서 이것도 좀 특수한 기능인데요. RB4번에서 7번에 신호 상태가 변하면 이때 인터럽트라는 기능을 또 쓸 수가 있게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그 다음에 RB6번하고 RB7번은 이제 프로그램을 CPU 속에, 칩 속에다가 라이팅 할 때 쓰는 그런 전용 핀으로도 씁니다. 이거는 라이터기 만들 때 필요한 거니까요. 여러분이 굳이 몰라도 상관없겠습니다. 그 다음에 MCLR. 자, 입력이죠? 자, MCLR이 하이 신호를 넣으면요. 자, 위에 바가 있죠? 이 바라고 하는 거는 로우 액티브로 동작을 한다. 즉, 로 신호가 들어가면 그 동작을 한다. 이 소리죠. 그래서 액티브 로라고 써있죠? 액티브 로면 클리어, 마스터 클리어, 즉 리셋 의 기능을 하더라. 그러니까 평상시에는 하이가 떠 있어야겠죠. 그죠? 그 다음에 VPP라고 하는 기능도 쓰는데요. 이거는 뭐냐면 CPU 속의 프로그램을 라이팅할 때 필요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여러분들은 상관이 없고요. 프로그램을 라이팅하는 기능을 쓸 때 해당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공된 보드에는 라이터기까지 다 제공이 되어 있기 때문에요. 여러분들이 바로 라이팅하고 실행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밑에 클럭 입력을 하는 단자가 있었죠? 자, 그 다음에 PIC 26784, F84 이렇게 이제 영어를 붙이고 있는데요. F84하고, 그 다음에 84가 이렇게 있어요. 근데 F84는 C84를 약간 개량을 해놓은 개량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범용 레지스터의 수가 좀 차이가 있고요. 그 다음에 C84는 32개가 있고요. F84는 64개로 이제 2배가 증가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여러 가지 이제 기능들을 설정하는 그런 내용들이 들어있고요. 그 다음에 전원 부분이 약간 개량화되어 있고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죠. 큰 특징 차이는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 다음에 속도 부분에서 보면 F84하고 F84를 C84나 F84를 보면 4메가짜리가 있고요. 10메가짜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뒤에 4가 붙어 있고 10이 붙어 있는데 4는 4메가까지만 동작하기 때문에요. 그 이상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10메가까지 하고 싶다 그러면 뒤에 다시 10이라고 붙어 있는 모델을 여러분들이 사용을 해 주셔야 돼요. 참고로 좀 알아놓도록 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PIC의 메모리와 레지스터를 잠깐 살펴보도록 할게요. 여기 53페이지고요. 자, PIC의 메모리는 크게 우리가 프로그램 메모리, 데이터 메모리, 그 다음에 스택 메모리, EP 메모리라고 하는 용어도 바로 프로그램 메모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이제 크게 구분이 돼요. 프로그램 메모리라고 하는 거는 실제 여러분이 작성한 프로그램이 들어가는 메모리가 있죠. 그리고 이 PIC는 그 프로그램 메모리 자체를 페이지 개념으로 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페이지가 이제 2kb 단위로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한 페이지 한 페이지 이렇게 페이지 단위로 관리를 한다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프로그램 데이터 메모리인데요. 자, 데이터 메모리는 크게 두 가지 영역으로 나눠집니다. 아시겠죠? 자, 하나는 Special Function Register, SFR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Special Function Register. 다시 한국말로 바꾸면, 우리나라 말로 바꾸면 뭐예요? 특수기능 레지스터입니다. 특수기능. 즉, 저 메모리는 특수한 그런 기능을 담당하는 메모리입니다. 그래서 얘의 역할은 CPU의 주변 기기를 제어할 때 사용을 하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직접 설정을 해서 어떤 기능을 쓰겠다라고 할 때 쓰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CPU가 중간중간 상태가 변할 때 어떻게 변하느냐에 따라서 그 안의 상태를 표현해 놓습니다. 자, 그런 차이를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배우게 될 거예요. 그리고 자, General Purpose RAM이라는 게 있어요. 자, 이거는 뭐냐면 우리가 GPR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거는 유저들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메모리입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데이터를 썼다 줬다 이렇게 하는 그런 메모리고요. 우리가 이제 이 메모리를 제어할 때는 뱅크 개념으로 우리가 메모리를 지정해서 쓰고요. 그리고
그 메모리를 여러분들이, 뒤에서 사용할 때 그때 다시 또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스텝 메모리가 있는데요. 스텝 메모리는 이제 서브루틴이나 인터럽트 시에 다시 원래 시점으로 돌아야 할 복귀 번지들을 저장하는 그런 메모리예요. 그래서 얘는 이제 8개 레벨에서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다음에 이 명령어를 쓸 때 다시 볼 거니까요. 우선은 스텝 메모리는 서브루틴이나 혹은 인터럽트의 복귀 번지를 저장했다가 가져오는 할 때 쓰더라. 그리고 8개 레벨로 이루어졌더라. 이렇게 정의만 하시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필름은 아까 얘기했던 이제 프로그램 메모리가 들어가는 메모리고요. 데이터를 썼다 줬다 이렇게 할 수 있게 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거. 정의적으로 그렇죠? 자, 그 다음에 PIC 268사의 메모리 구조를 다시 정리를 해봤습니다. 됐죠? 그래서 롬, 램, 14비트의 단위로 되어져 있고요. 램은 8비트 단위로 되어져 있죠? 그 다음에 1024 워드고요. 36바이트 크기. 이 필름을 쓰고 있고요. SRAM을 쓰고 있습니다. SRAM은 전기가 지워지지 않는 이상 계속 그 데이터는 살아있어요. 데이터를 저장하는 목적이고요. 프로그램을 저장하는 목적으로 사용을 하더라. 자, 그러면 PIC 268사의 메모리 구조를 우리가 좀 더, 자세하게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나오는 게 이제 프로그램 메모리죠. 자, 프로그램 메모리 EEPROM인데요. 자, EEPROM은 14비트 단위로 1024 워드를 가지고 있고요. 주소를 보게 되면, 프로그램의 시작 번지는 000번지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쭉 해서 어디까지 가냐면 3FF라는 번지까지 가게 되고요. 그거를 표현하는 게 이거죠. 지금 현재 000, 001, 002 이렇게 해서 각각 주소들이 쭉 갈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뒤에 이제 명령어들이 쭉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근데 000번지는 리셋 벡터입니다. 전원을 딱 키자마자 혹은 여러분이 리셋 스위치를 눌렀을 때 여기에서부터 스타트를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프로그램 메모리 중에 004번지가 있어요. 004번지. 자, 004번지는 인터럽트 벡터 번지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고요. 인터럽트가 발생을 했을 때 무조건 이 위치로 건너옵니다.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거는 바로 이 주소, 프로그램의 주소, 현재 주소는 현재 메모리의 위치를 가리키게 되죠. 자, 이거가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PC, 프로그램 카운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프로그램 카운터라고 하는 애는 여기서부터 하나씩 이 주소를 하나씩 카운팅하면서 올라갑니다. 그리고 그 안에 들어있는 내용을 수행을 하여 가면서 처리해가요. 순차 프로그램이죠. 근데 내가 어느 위치에 있던 간에 인터럽트라고 하는 게 걸리면 무조건 004번지로 건너오게 됩니다. 그래서 인터럽트에 관련된 내용을 처리를 하게 되죠. 그래서 자세한 거는 인터럽트 시간에 배울 거고요. 우선은 자, 프로그램 메모리 중에 004번지는 인터럽트 벡터로 사용이 되더라. 이렇게 이제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램입니다. 램은 데이터 메모리고요. 일반적으로 이제 프로그램 메모리는 이제 독립적으로 갖춰져 있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를 저장하는 메모리, 읽고 쓸 수가 있다라고 했었죠. 자, SFR의 영역인데요. SFR은 CPU의 기본 동작을 지정하거나 주변 디바이스의 기능이나 동작을 지정하는 레지스터다. 그래서 이 부분을 유저가 임의대로 바꿔 쓸 수가 이렇게 이제 임의적으로 설정해서 쓰거나 아니면 시스템이 중간에 변할 때 그 상태를 변경을 이렇게 해놓습니다. 그럼 그 상태를 보고 현재 이 CPU가 어떤 상태인지를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특수기능 레지스터 중에 버밀 레지스터가 있어요. 그죠? GPR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한다 했었죠.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이제 일정한 데이터를 저장했다가 가졌다 이렇게 할 때 쓰게 되고요. 주소를 보게 되면 0CH에서 EF까지 이 영역을 여러분들이 사용할 수가 있더라. 이거는 이제 쓸 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레지스터 파일이에요. 자, 이 레지스터 파일은 SF 파일이라고 아까 얘기를 한다고 했었죠. 특수기능 레지스터의 부분을 한번 펼쳐놓은 겁니다. 그래서 램 영역은 뱅크 단위로 관리를 해요. 그래서 뱅크 0, 뱅크 1 이렇게 이제 뱅크 2, 뱅크 3 이렇게 나가는데요.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CPU는 뱅크 1번만 가지고 있기 때문에 뱅크 2번까지만 표현을 해놓은 겁니다. 자, 그리고 여기 주소가 있죠. 지금 00, 01, 02 이렇게 주소입니다. 이게 쭉 주소가 있어요.
그 해당하는 주소에 해당하는 기능들이 이렇게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 TMR, PC에 쭉 있는데 포트 A, 포트 B 이렇게 나와 있죠? 자, 이 포트 B하고 포트 A하고 포트 B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다음에 포트를 액세스할 때 사용되는 메모리입니다. 그리고 밑에 보면 EEPROM이 있고요. EEPROM 데이터, 그 다음에 인터럽트 이와 같이 이 영역을 여러분들이 앞으로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배우게 되고요. 어떤 기능들이 있는지를 이제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때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여기 보면 C01에서부터 EF까지. 자, 이 부분이 뭐예요? 범용 레지스터죠. 아까 우리가 봤던 무슨 얘기냐면 이 부분을 말하게 되는 거죠. GPR. 그죠? 그리고 위에 부분은 SFR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SFR과 GPR이 바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져 있더라. 알아두시면 되겠죠. 자, 이걸 사용할 때 우리가 쓸 거고요. 우선은 여기서는 여기까지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각각에 대한 기능들을 테이블로 정리를 해놓은 거니까요. 한번 잠깐 살펴볼까요? 간접 번지 지정에 사용되는 메모리다. 이 영어는 뒤에 나오니까요. 또 그때 볼게요. 메모리를 사용하는데 간접적으로 지정해서 사용하는 메모리고요. 그 다음에 타이머 카운트 쓸 때 쓰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프로그램 카운터의 하이 8비트다. 자, 이 프로그램 카운터라고 하는 건 아까 얘기했었죠. 현재 프로그램이 수행되어야 할 위치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프로그램 카운터라고 하는 애는 항상 하나씩 증가하는 구조로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프로그램을 스텝 바이 스텝으로 프로그램을 처리해 가도록 되어져 있는데, 이 프로그램 카운터가 사이즈가 길다 보니까 8비트, 하이 8비트 거하고요. 그 다음에 또 상위 8비트가 뒤에 나눠져 있습니다. PCLATH라고 하는 쪽하고. 그래서 이 부분하고 이 부분하고 합쳐서 프로그램 카운터가 된다고 하는 거를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상태 레지스터. 자, 이 상태 레지스터는 CPU의 모든 상태를 결정합니다. 그래서 이 CPU의 상태를 예를 들어서 연산을 했어요. A하고 B를 더했습니다. 혹은 뺐어요. 그러면 그거에 대한 결과를 이 상태 레지스터에 표현해 놓게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 상태 레지스터는 연산된 결과를 표현해 놓는 아주 중요한 메모리예요. 어셈블러로 사용할 때는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유심 있게 보면서 프로그래밍을 하셔야 한다라고 하는 거 뒤에 사용할 때 또 보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이제 FSR 이거는 이제 메모리 지정할 때 사용하니까요. 이따 뒤에 다시 볼게요. 이것도요. 자, 포트 A를 사용할 때 쓰는 부분, 포트 B를 사용할 때 쓰는 부분, 그 다음에 EEPROM의 데이터를 쓸 때 쓰는 부분들, 그 다음에 인터럽트, 그 다음에 옵션 설정할 때 쓰는 부분, 그 다음에 TRISA, 포트 A번이나 B번을 쓸 때 쓰는 부분, 그 다음에 EEPROM 쓸 때 쓰는 부분들,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죠. 그러면 CPU가 복잡해지면 이 레지스터들이 상당히 더 많아지게 됩니다. 아시겠죠? 지금 현재는 칩이 간단해서 몇 개 없어요. 근데 이제 CPU가 복잡해지면 이 레지스터가 엄청나게 많아집니다. 그걸 하나하나 여러분들 알아야만 쓸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얘는 8비트이기 때문에 이 각각의 레지스터가 8비트의 구성으로 되어져 있어요. 근데 만약에 32비트의 마이컴이다. 32비트 컴퓨터다. 그러면 이 레지스터 자체들이 32개의 메모리 공간을 갖습니다. 공간이 상당히 커지는 거죠. 그리고 기능도 그만큼 또 많아지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비트 수가 올라가면 복잡해지는 이유가 이런 레지스터들이 약간 커지고 복잡해지기 때문에 좀 처음에 했을 때 적응이 좀 어려운 것 뿐입니다. 참고로 좀 알아두시고요. 다음에 32비트 마이컴을 배우실 때 그때 또 자세한 거를 살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메모리를 액세스하는데요. 메모리를 액세스하는데 이 메모리라고 하는 거는 데이터 메모리를 말합니다. 아시겠죠? 자, 데이터 메모리인데요. 이 데이터 메모리를 내가 직접 액세스를 하고 싶어요. 직접 어드레싱을 하고 싶어요. 그러면 아까 얘기했던 데이터 메모리라고 하는 거는 이 부분이가 있죠? 그래서 이게 데이터 메모리입니다. 이 중에 SFR, 그 다음에 GPR 이렇게 이루어져 있다고 있었죠. 자, 그거를 표현하는 거예요. 그죠? 자, 데이터 메모리 SFR, GPR 표현하는 겁니다. 근데 자, 위에 보면 뱅크0, 뱅크1, 뱅크2, 뱅크3 이렇게 하나의 메모리를
뱅크를 나눠서 다양한 기능으로 쓰려고 여러 개의 뱅크로 분류를 합니다. 메모리는 이게 하나예요. 이만큼 빼고 나머지는 필요 없고요. 이 앞에 있는 메모리 공간 하나뿐이 없어요. 근데 하나를 가지고 또 이만큼의 메모리가 또 있어야 한단 말이에요. 다른 기능 쓰려면. 그죠? 또 있어야 하고. 그러니까 너무 많은 메모리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쓰지 않고요. 하나의 메모리를 모드를 설정하는 것처럼 여기서 뱅크로 나눕니다. 그래서 첫 번째 뱅크일 때의 기능, 두 번째 뱅크일 때의 기능, 세 번째 기능일 때의 뱅크의 기능, 이렇게 하나의 메모리를 여러 가지의 기능으로 쓰기 위해서 뱅크 단위로 구분을 합니다. 자, 그거를 누가 담당을 하냐면요. 상태 레지스터가 합니다. 상태 레지스터. 상태 레지스터는 뭐라고 있었냐면, 어디에 있었어? 자, 상태 레지스터가 이거였죠? 상태 레지스터가, 어디였어요? 이거죠, 이거. 스테터스 레지스터. 자, 이 상태 레지스터인데, 이 상태 레지스터의 메모리 구조는 8비트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죠? 8비트죠? 00, 이렇게, 0에서부터 7번까지. 자, 근데, 그 중에, 최상에서 두 번째, 세 번째 비트에 있는 거. 이 D비트가 RB0, RP1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두 비트가 바로 메모리에 데이터 메모리의 뱅크를 결정하더라. 여기가 00이 들어가면요 바로 뱅크 0의 기능으로 쓸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가 0, 1이야. 그러면 뱅크 1번의 기능으로 쓰게 됩니다. 그 다음에 1, 0이야. 그러면 뱅크 2번의 기능으로 씁니다. 11이면 뱅크 3번의 기능으로 쓰게 돼요. 그럼 현재 84 같은 경우는 뱅크 2번까지 뿐이 없기 때문에 이 뒷부분은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이 만약에 다른 CPU를 쓰신다고 한다면 그때는 이 위에 부분까지 존재하겠죠. 참고로 좀 알아두시고요. 자, 그러면 지금 현재 뱅크 0번하고 뱅크 1번을 쓸 수 있게 되어져 있어요. 그리고 이 메모리를 이제 여러분들이 액세스를 해야 돼요. 데이터를 저장하거나 데이터를 가져야 한단 말이에요. 그때는 어떻게 하느냐? 명령어에 따라서 명령어가 바로 그냥 처리합니다. 됐죠? 자, 이건 명령어예요, 명령어. 각종 명령어. 뭐, 무브다, 데이터를 갖다 놔라, 가져와라, 뭐 이런 명령어들인데, 그 명령어에 포함돼서 바로 이 메모리를 직접 액세스하게 되는 거죠. 이 장소. 각각의 데이터의 위치를 누가 가지고 있다면 주소가 가지고 있다라고 했죠? 그 메모리 주소를 직접 써서 거기서 데이터를 가져오거나, 거기다 갖다 놓거나, 이런 동작들을 바로바로 직접 수행을 하더라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명령어 자체가 바로 처리하게 됩니다. 얘는. 자, 그러면 간접 어드레싱이죠. 간접이라고 하는 거는 직접 내가 그 메모리를 액세스하는 게 아니라 누굴 통해서 하게 되는 거예요. 통해서 그 메모리를 액세스하게 됩니다. 그걸 우리가 간접 메모리 액세스라고 얘기를 하고요. 자, 간접 메모리 액세스는요, 상태 레지스터에 제일 꼭대기에 있는 비트가 있어요. 그죠? 상태 레지스터에 제일 꼭대기에 있는 비트 하고요. 그 다음에 SFR이라는 레지스터가 있습니다. 자, 이것은 어디에 있었냐면 SFR은 어디에 있었어요? 자, 특수기능 레지스터에 FSR 이거죠? 04번지에 자, 이게 FSR이에요. 자, 이거의 구조도 물론 8비트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죠? 8비트예요. 근데 이 중에 제일 꼭대기에 있는 비트 얘하고 두 개로 뭘 결정하느냐? 뱅크를 결정합니다. 00이 들어가면 뱅크 0이고요. 01이 들어가면 뱅크 1, 10이면 뱅크 2, 11이면 뱅크 3 이런 식으로. 그래서 바로 상태 레지스터의 상위 최고 꼭대기 비트하고 FSR 레지스터의 최고 꼭대기 비트를 가지고 뱅크를 결정하더라. 그리고 나머지의 메모리 주소는 누가 가리키느냐? FSR이라고 하는 레지스터가 담당합니다. 명령으로 하는 게 아니라 레지스터를 통해서 메모리를 액세스하게 되는 거예요. 얘는 간접적으로 하는 거가 되겠죠. 그래서 그런 차이를 가지고 있더라. 자, 그러면 상태 레지스터를 잠깐 살펴볼까요? 상태 레지스터. 자, 상태 레지스터는 지금 이렇게 이제 총 8비트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얘들은 CPU의 모든 상태가 변할 때마다 여기에 표현이 됩니다. 연산 결과나 그리고 아까 여기 우리가 봤던 메모리 직접이나 간접적으로 액세스할 때 쓰는 부분 이렇게 나눠진다 했죠? 자, 그 부분이 어디에 있는 RP0, RP1 이게 직접 메모리 액세스할 때 뱅크를 결정하고요. RP1은
간접 메모리 액세스할 때, 뱅크를 결정할 때 쓰더라. 그거까지 했었죠? 그리고, 자, 이 뒤에 있는 TO, PD는, 이거는, 파워 절약 모드를 쓸 때 쓰게 되는 기능인데요. 그게 뭐냐? CPU가 구동할 필요가 없는데 구동을 하면 전류 소모가 막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거를 일어나지 않도록 바로 CPU를 잠재우는 기능이에요. 그래서 CPU가 잠자면 동작을 하지 않게 되는 거가 되겠죠. 그래서 전류 소모가 없게 됩니다. 그 다음에 뒤에는 CDCZ라고 하는 게 바로 연산된 결과를 표현하는 그런 레지스터예요. 자, C라고 하는 레지스터는 뭐냐? 캐리 플래그 비트입니다. 자, 캐리 플래그 비트는 덧셈을 하거나 뺄셈을 할 때 필요합니다. 됐죠? 그래서 이 경우는 캐리가 발생을 하면 1이 되고요. 그 다음에 빌림수가 발생을 하면 0이 됩니다. 헷갈리시면 안 돼요. 빌림수가 발생하면 0이 되고요. 캐리가 발생하면 1이 되더라. 됐죠? 그 다음에 DC는 뭐냐? DC는 하프 캐리 비트입니다. 그래서 하프 캐리가 발생하면 1이 되고요. 하프 빌림수가 발생하면 0이 됩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제로 플래그 비트가 있어요. 제로 플래그 비트. 자, 이게 제로 플래그 비트는 뭐냐? 두 개의 연산된 결과가 0이면 두 개를 뺐어요. 근데 그게 0이 됐어. 그러면 이 비트가 1이 됩니다. 0이 되는 게 아니에요. 두 개를 뺐는데 결과가 0이야. 그러면 이 비트가 제로 플래그 비트라고 하는 Z가 1이 됩니다. 그러면 제로 플래그 비트가 1이다. 그러면 두 개가 뺀 결과가 0이구나. 같구나. 이렇게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럼 여기서 한 가지만 더 보고 넘어갈까요? 자, DC하고 DC 부분에 아까 우리가 봤을 때 캐리 혹은 빌림수라는 용어가 있었어요. 자, 이게 뭐냐? 잠깐 판서를 잠깐 보고 이제 정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빌림수라고 하는 게 있어요. 1000000 이런 디지털 값이 있다고 합시다. 두 개를 더했어요. 그죠? 그러면 이라고 더했으니까 하나가 넘쳐나겠죠. 그죠? 자, 이게 캐리입니다. 캐리. 그죠? 하나가 넘쳐나는 거. 캐리. 그 다음에 만약에 0000 이런 게 있어요. 그죠? 얘가 여기다 작죠? 이 경우는 어떻게 하냐? 하나를 빌려오게 됩니다. 1을. 그걸 우리가 빌림수라고 하는 거예요. 됐죠? 캐리, 보로. 근데, 하이프 캐리나 하이프 보로는 뭐예요? 이 가운데서 하는 겁니다. 가운데서 넘쳐나거나, 그죠? 가운데서 빌려오는 거. 이거를 우리가 하이프 캐리, 하이프 보로. 이렇게 용어를 정의하시면 되겠어요. 여기 빌림수를 가지고 있느냐, 아니면 캐리가 발생했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구분을 하더라라고 하는 거죠. 자, 우선 여기까지 우리가 상태 레지스터까지 정리를 하고요. 상태 레지스터는 여러분들이 계속 프로세서를 배우는데 중요한 부분이니까 여러분들 잘 숙지를 좀 해놓으시고요. 뒤에 사용하실 때 그때 이렇게 또 직접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잠깐 쉬었다가요. 다음으로 이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